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올해 지나고 보면 결국 우상향하는 증시인데 오르락내리락 출렁임을 반복합니다. 투자자의 마음은 출렁임 그 이상이죠. 상승할 때는 내 생각이 맞았다면서 안도하다가 하락할 땐 다시 내가 틀리면 어쩌나 마음을 졸입니다. 그래프 위의 작은 파도 하나에도 우리의 감정은 쉽게 흔들리죠. 하지만 변동성은 시장이 고장난 게 아니라 시장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죠. 변동성은 위험과 동의어가 아니다. 가격은 늘 요동치기에 투자자에게 변동성은 거의 동반자 같은 존재입니다. 문제는 시장의 변동성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의 말처럼 투자자의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일지 모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월 5일 또 힘찬 월요일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BS 콩으로 유은영님, 권영묵님, 우미숙님 등등 출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가 나갑니다.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테고요. 선물을 할 때 자칫 허영심이나 과시욕 때문에 더 비싸고 더 눈에 띄는 상품에 끌리는 경우가 있죠. 나를 위한 선물도 마찬가지고요. 매년 가격이 오르는데도 고가의 사치품 소비가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을 분석할 때 이 효과가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값을 올리면 비싸면 잘 팔린다는 아니고요. 사치제 즉 사회적인 지위를 드러내는 소비재 같은 경우에 가격이 비쌀수록 수요가 더 생긴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정판, VIP 마케팅 이런 전략도 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이죠. 무엇일까요? 객관식으로 오늘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19세기 말 미국 경제학자 이름을 딴 거라고 하는데요. 1번 배블런 효과, 2번 배고파 효과. 어렵나요? 둘 중에 하나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나 자신을 위해서 과감하게 지른 것들이 있다면 혹은 이 효과와 관련된 경험이 있다면 같이 또 나눠주셔서 좋겠습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번 배블런 효과, 2번 배고파 효과. KBS 콩은 또 유튜브는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강영현 기자는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는데요. 네. 세계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가 나타날지 전해드리고요. 다음으로 집값 급등 그리고 보유세 부담 등으로 인해서 20년 이상 장기 보유했던 서울 아파트를 팔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환주 기자는요? 예, 오늘 있을 이재명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이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후에 쿠팡과 KT의 이용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이야기부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정리부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처음부터 상황을 보면 미국이 현지 시간으로 3일이었습니다. 이때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을 했습니다. 미국 법무부에서는 이들이 미국의 코카인을 유통하기 위한 카르텔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정부는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하면서 베네수엘라 선박을 격침하거나 또 유조선을 납포하는 등으로 인해서 이제 마두로 정권을 안팎해 왔는데, 하지만 이렇게 직접 군대를 보내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자국법으로 처벌하겠다라고 한 것이 너무 예상 밖이라서 국제사회가 지금 큰 충격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국제법상으로 주권국 내정 불개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깨고서 반미 정권을 직접 축출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이 베네수엘라의 빈자리를 누가 채울지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분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등이 관여할 것이라고 했는데 네. 미국이 통치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 역시 매우 이례적인데요. 이번에 부통령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돕지 않으면은 더 큰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야권 지도자로 이번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분이죠.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이에 대해서도 역시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까지 생각을 하는 건데 일단은 직접적으로 통치를 하겠다라고 밝힌 이례적인 상황.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금융권과 외환 시장에서는 이게 그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신흥국 전반에 걸쳐서 글로벌 금융 결제망 내에 정치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할 때 그 자금 동결이나 거래 금지 같이 이제 금융 제재를 주로 가했었는데 네. 이번 작전이 이란이나 러시아, 북한처럼 현재 미국의 제재를 받는 국가들의 간접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긴장감이 생기게 되면은 국제 금융 거래 전반에서 비용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보험료라든지 뭐 결제 비용 등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또 통상적으로 조사와 검토에 들어가는 부담이 커지면 그만큼 그 나라로 신흥국으로 향하는 자본의 흐름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네. 물론 이제 베네수엘라 경제 규모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크진 않은데 이 세계 경제판을 이끄는 원칙이 이 확실한 힘의 논리로 굳어졌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의사결정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그 중남미에서는 우려가 큰 상황인데 과거에 이제 1989년이었죠. 미국이 파나마 침공을 통해서 마누엘 노레아가 이제 독재자를 체포했었는데 네. 이때에도 중남미 지역에서 대규모로 자본 유출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금융 리스크도 순식간에 급증을 했었는데 이번 체포도 당시와 비슷한 경제적 파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외환 시장에서도 당장 그 미국이 제재하고 있는 국가의 화폐로 거래할 경우에 이제 추가로 감당해야 되는 위험도를 다시 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정학적 불안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또 안전자산이자 기축통화인 달러화 선호 형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작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약세를 또 희망하고 네. 있기는 한데요. 또 그 반대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일단 마약 조직 척결하겠다라는 명분을 내세우긴 했는데 역시나 경제, 역시나 석유 이야기가 빠지질 않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이 같은 의도를 조금 읽을 수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미국으로부터 빼앗은 석유를 되찾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규모가 큰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들어가서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심각하게 파괴된 석유 인프라를 복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베네수엘라의 석유 인프라 상당 부분이 25년 전에 우리가 설치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할 것이다라고도 했습니다. 3천억 배럴 이상의 원유 매장량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이 베네수엘라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제1의 잠재력을 가진 국가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석유 인프라에 대한 관리 부실 그리고 미국의 제재 탓에 지금 원유 생산량이 하루에 100만 배럴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1%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이 이후에 그러면은 석유 공급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는 계속해서 또 지켜봐야 되겠고. 그 간밤에 제가 네, 그래서 이관주 주식 기자. 갤러리를 좀 살펴봤는데요. 네. 이게 주말 사이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식 갤러리에서 뭐 방위산업 관련 주식, 석유 관련 주식을 지금 미국장이 안 열렸으니까 이 데이장에 우리나라 이제 서학개미들이 사보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데이타임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거든요. 혹시나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또 금융시장에서는 또 그렇게 테마 성격으로 먼저 또 급하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이번 그 베네수엘라 공습, 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로이터에 따르면 이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하루에 평균 60만에서 66만 배럴 이상 수입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베네수엘라의 이제 최대 채권국도 중국입니다. 하루에 100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데 약
100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석유 수출과 연계해서 갚아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번에 이제 베네수엘라를 장악해서 그 석유 수출을 통제하고 또 대중 차관 상한에 개입을 하게 되면은 양국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멀로 미국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었던 원로 독토린에서 유래한 돈로 그 독트린을 직접 언급한 것 역시 이번 군사 작전에 중국 견제 의도가 깔려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 멀로 독트린이라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1982년에 제임스 멀로 대통령이 밝힌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간섭 배제 그리고 고립주의가 골자인 외교 정책인데요. 트럼프가 집권한 2기 이후에는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완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이고 오늘 오후에 정상회담 갖는다는 거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요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이후에 네. 이 두 번째로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건데요. 이 오늘 의제로는 안보 정세부터 한한령 완화 등 외교 연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류 제한, 일명 한한령은 없다라는 것이지만요. 한중 관계 악화 이후에 한국 가수나 게임 같은 문화 콘텐츠의 중국 진출이 막힌 상황이거든요. 또 이제 경제협력 방안도 본격적으로 얘기될 전망인데요. 정상회담과 맞물려서 양국 정부가 경제, 산업, 기후, 교통 분야 등에서 교류 확대를 위한 한 10여 건 정도의 양해각서 서명식도 갖기로 했습니다. 네. 또 이 대통령이 중국과 타이완 등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할지도 관심사인데요.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방중을 앞두고 지난 2일 중국 중앙TV와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기업인들도 대거 같이 방중을 했죠. 예, SK그룹, 삼성, 현대, LG 등 국내 주요 기업의 총수들도 포함해서요. 기업인 200여 명이 하루 전부터 중국에 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참여를 했는데 이 대한상의 차원에서 방중 경제서절단을 꾸린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중일 정상회의가 있었던 2019년 12월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 사절단은 한중 비즈니스 포럼, 경제협력 업무협약 체결, 1대1 비즈니스 상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이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특히 공급망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제 주요 품목으로는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이 디스플레이 같은 국내 업체들이 주요 생산 기지가 있는 섹터를 중심으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안과 수조우에 반도체 공장 가지고 있고요. 네. SK 하이닉스도 중국 우시와 충칭 등에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와 기아도 각각 베이징과 옌총에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난징에서 이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장비 반입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과 관련해서요. 중국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 간의 협력이 진전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에 또 기업들이 또 얼마나 또 교류를 확대하는지 그 소식도 또 기다려 볼게요. 자, 그리고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 부동산 관련 내용이네요. 오랫동안 보유한 서울 아파트를 매각하는 흐름들이 좀 있다고요? 네, 법원의 등기정보광장을 보면은 서울에서 이제 20년 초과 보유했던 집합 건물, 그러니까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이 매도인이 11,416명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네. 이게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게 2010년인데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화랑이었던 2020년보다도 많은 건데요. 그리고 또 해당 비중이 10%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지난해 연간으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팔았나 궁금하실 텐데 집값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보유세,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재산세 부담을 좀 경감하기 위해서 파신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팔아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정부의 세금 정책 변수를 고려해서 다주택자가 미리 전략적인 선택에 나섰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당장 5월 9일까지죠. 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이 추가로 연장되지 않게 되면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는 20% 포인트, 그리고 3주택자는 30%의 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고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받을 수가 없는데 아시다시피 서울 전역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또 동시에 서울에서 집합 건물을 매수하고 2년 이내에 되파는 단타 매매 비중은 지난해 이제 4.7%로 역대 최저를 기록을 했는데 이건 역시 배경은 이제 양도세 중과의 영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6월부터였는데 이제 보유 1년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이 70%. 그러니까 보유 2년 이하의 주택은 양도세율이 60%였거든요. 또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는 양도세 기본세율보다 이게 훨씬 높은데 그렇다 보니까 단타로 매매를 했을 때 크게 수익이 나지 않아서 단타 매매가 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열기 혹은 냉기를 볼 때 경매 시장도 지켜보게 되잖아요. 최근에 경매 낙찰이 늘었다고요. 네, 법원 경매 전문회사인 지지옥션에 따르면은 지난해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해서 낙찰가의 비율인데 평균 97.3%를 기록해서 2021년 이후에 이제 4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중에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경매 시장도 오르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관할구청의 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전세를 낀 갭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경매로 몰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구별로 봤을 때 강남권 한강벨트 아파트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지난해 전체 25개구 가운데 낙찰가율이 100%를 넘은 곳이 총 9곳인데 뭐 성동구, 강남구, 광진구, 송파구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파트 경매 시장이 달아오를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11호 대책 이후에 비수도권에서도 이제 토지거래 허가 그리고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매 시장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이쪽으로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은 이제 거래 허가 의무가 없는 경매 시장의 과열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서울 지역 아파트 매수에 대한 규제가 심하니까 차라리 경매 시장이 더 수월하다. 네. 뭐 이렇게 보는 거네요. 자, 이환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 들어볼게요. 개인정보 유출 사태 뭐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쿠팡 이용자가 계속 줄고 있어요? 예, 그 통계 분석 서비스 IGA 웍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요. 네. 12월 넷째 주 기준으로 쿠팡의 주간 활성 이용자 숫자가요. 지난해 11월 말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약 4.15% 명수로는 116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예, 맞습니다. 현재 쿠팡 이용자 수가요. 4주 연속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현재 한 2,600만 명대로 낮아졌습니다. 이 116만 명이 한 달 사이에 줄었다라는 건 그냥 가입만 해놓은 사람이 아니라 주간 활성 이용자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쿠팡에 접속하고 뭐 이용하는 사람들 다 포함한 수치고요. 네. 또 실제로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결제 액수가 더 이제 중요한데 이 결제 액수도 같은 기간에 7% 금액으로는 한 700억 원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또 쿠팡 산재 사고 관련 소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11월 제주도에서 새벽 배송 업무를 하다가 사망한 쿠팡 노동자에 대해서 이 산업재해 책임을 공식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사이에서 미국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증거 은폐를 지시했느냐, 요건 또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고 좀 더 밝혀질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에서 불매 운동은 오래 못 간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통설이 있었는데 자발적으로 이용자들이 쿠팡을 이제 왜 요즘에 탈팡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떠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은 어떻게 반사 이익을 보고 있습니까? 예, 이제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그 특히 지마켓과 11번과 같은 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기간 동안 이용자 숫자가 각각 3%와 6% 늘었습니다. 또 특히 이제 네이버와 컬리 같은 경우에는 각각 11%, 14% 이 두 자릿수 활성 이용자 숫자가 늘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중국 이커머스 업체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상승세를 보이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시인 등도 12월 들어서 이용자와 결제 추정 액수가 모두 감소를 했는데요. 이 중국 이커머스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별로 다르긴 하지만 이용자 숫자가 최대 30%, 이 결제 추정액은 최대 5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반사 이익을 보는 곳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래도 이제 중국 업체들로 많이 넘어가진 않았나 보네요. 그래도. 예, 개인정보 우려가 중국 업체가 더 크기 때문에 그 감소세가 그만큼 더 컸다라고 분석이 돼요.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탈팡을 하게 됐는데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더 큰 중국 업체로는 안 간다. 이런 심리들. 그래요. 자, 그리고 그 외에 펨토셀 해킹 당했던 KT. KT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KT는 개인정보 유출 및 소액 결제 피해 등에 대한 보상으로요. 지난해 9월 이전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다음 주 화요일 13일까지 위약금 면제 혜택이 돌아가는데요. 이 위약금 면제가 적용되기 시작하고 나흘 동안에 총 이탈 고객만 52,600명에 달했습니다. 나흘 동안 52,600명.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옮기신 분들 중에 전체 이탈 고객의 70%가요. 이동통신 3사 중 SK텔레콤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직전에 개인정보 유출된 회사. 예, 맞습니다. 이 SK텔레콤은 지난해 해킹 사태 이후에 재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연수와 멤버십 등급을 원상복구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 SK텔레콤에서 이탈했던 고객이 KT로 옮겨갔다가 다시 지금 SKT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상 국내 통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SKT, KT, LG U+3 3사에서 모두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던 만큼 어느 통신사를 가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의 피해만 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게요. 이동해봐야 세 군데 중에 하나. 물론 이제 알뜰폰도 있습니다만 그 회사들의 또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도 비슷한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개인 고객들 입장에서 보면 보상이라도 또 합리적으로 잘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또 길이 또 될 테고요. 오늘은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상품의 값이 비쌀수록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이 좀 있죠. 객관식인데요. 1번 배불런 효과, 2번 배고파 효과.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 가격과는 좀 반대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남들과 좀 달라 보이고 싶다. 그런 소비자들의 욕구가 더 투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6877 쓰시는 분께서 같은 가방인데 굳이 비싼 마크 그거 사고 몇 개월 동안 생활비 허덕인 적 있어요. 아까워서 잘 들지도 못할 걸 허영심 때문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이자원님이 옷을 보러 갔는데 제 눈에는 촌스러워 보이는데 아내는 비싼 건 나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제일 비싼 거 입어보라고 부추겨요. 그런 심리를 이용한 상술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산 적이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3722님은 정답 맞춰주셨고 저는 최근에 오른 금값 3.75g 한돈짜리로 작은 바를 준비해서 소유 중입니다. 보기만 해도 뿌듯합니다. 그냥 배불러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 효과를 외울 때 참 쉬웠습니다. 이거는 까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1번 배불런 효과, 2번 배고파 효과. 둘 중에 하나 맞춰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또 경험담 혹은 후회도 다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026년 올해 세금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직장인 또 자영업자들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입니다.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자녀 있는 직장인들에게 좀 공제가 늘어난다고요? 예, 맞아요. 직장인분들 중에 이제 자녀가 많은 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생겼는데요.
보육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육수당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가 늘었는데 네. 먼저 보육수당이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직원이 이제 6살 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은 회사에서 그거에 대해서 주는 수당을 말을 해요. 회사 지원금 같은 거요. 맞습니다. 근데 이 돈에는요 세금도 안 매기고 4대 보험도 부과가 안 돼요. 근데 이게 한도가 있어서 작년까지는 직원 한 명당 월에 20만 원까지만 세금도 안 매기고 4대 보험도 안 매겼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몇 명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원 한 명에게는 월 20만 원까지가 한도였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바뀌어서 직원당이 아니라 자녀 한 명당 월 2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2명인 직장인이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예전에는 아이가 한 명이든 2명이든 월 20만 원으로 끝났는데 그래서 1년에 240만 원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아이가 2명이라고 한다면 월에 4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48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오. 이런 혜택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6세 이하. 맞습니다. 말 그대로 보육수당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도 또 다자녀 가정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는데요. 아시죠?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거는요. 내가 1년 동안 카드를 썼으면 그거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줘서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제도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한도는 한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자녀 한 명당 그 한도를 50만 원씩 더 올려줘요. 그래서 최대 100만 원까지 한도를 더 올려주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연봉 한 5천만 원 받는 직장인이 있는데 네. 자녀가 2명이 있어요. 그럼 기존에 내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었는데 자녀 2명이 있으니까 100만 원이 더 붙어서 최대 400만 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한도가 올라간다. 올라갑니다. 다만 이게 한도는 이제 연봉 7천만 원이 넘는다. 내 연봉이 7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자녀 한 명당 25만 원으로 조금 줄어서 네, 최대 50만 원까지만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저출생 시대에 이제 다자녀 가정을 좀 응원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세법 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한도가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 원 더 높아지면 네. 뭐 한 20% 세율만 곱해도 네. 연간 20만 원 정도는 세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큰 돈이죠. 그리고 또 맞벌이 부부한테도 혜택이 생기네요. 예, 맞벌이 부부에게도 혜택이 몇 가지 생기는데 그중에 이제 지금까지 학원비, 세액공제, 자녀들 학원비 내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유치원 다니다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미취학 아동에게만 이제 혜택이 있었었어요. 네.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9살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자녀가 다니는 뭐 태권도 학원비, 미술 학원비, 피아노 학원비 이런 것 같은 이제 체육시설이라든지 예체능 학원비가 또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건 소득공제 아니고 세액공제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바로 세금에서 빼주는 건데 네. 15%를 빼줘요. 공제율이 15%라서 1년에 300만 원까지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태권비 학원비로 매달 20만 원씩 내고 있어요. 네. 그럼 1년에 240만 원을 썼다고 한다면은 세금에서 15% 36만 원을 바로 빼줍니다. 네, 이렇게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이제 학교가 끝나고 나는 방과 후 돌봄에 대해서 공백이 생기는데 이걸 보통 이제 학원으로 많이 다니게 하는데 이제 이 비용을 세금으로 조금이라나마 이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원비는 근데 1년에 300만 원 한도고 네, 세액공제율이 15%네요. 15%. 그 세액공제도 그냥 100%다 해주는 게 있고 네, 15%만 해주는 게 있고 이게 네, 공제율이 또 항목마다 다 다른가 봐요. 각각 다릅니다. 네. 아, 그래서 또 복잡합니다. 주말 부부의 주거비 부담도 덜 수 있게 돼요? 예, 맞아요. 이게 직장 때문에 이제 부부가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사는 부부들이 네. 있는데요. 이런 부부들한테 이제 월세 세액공제로 혜택을 주게 됩니다. 이제 월세 세액공제라는 거는요. 집이 없는 무주택 직장인이 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 월세를 내면은요. 1년에 한 달치나 두 달치 정도의 월세를 다시 세금으로 빼주는, 세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요 부부가 따로 산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가구 단위로 한 가구 단위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네. 1년에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둘이 각각 월세를 내고 살면은 이제 이것도 1,00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됐었었는데 이제는 사정상 부부가 따로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맞벌이 부부에게는 부부 각각 월세 세액 공제를 1,000만 원 한도로 허용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합하면 2천만 원까지 한도로 이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제율은요, 이제 급여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내가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서 15%에서 17%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각각 월세를 한 50만 원씩 내고 산다면은 1년에 각자 한 600만 원 정도를 내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둘이 합쳐서 한 1,200만 원 월세를 냈어서 여기에 대해서 공제를
1,000만 원까지 한도를 받다가 이제는 1,200만 원 다 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말 부부들 입장에서 꼭 챙겨야겠네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왜 현금 영수증 요즘 어디 가나 발급받을 수 있는데 네. 아직까지 발급 안 해줘도 되는 업종들이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범위가 더 이제 늘어난다고요? 예. 발급해야 하는 곳들. 네, 맞아요. 현금 영수증은 이제 발급을 해주는데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주는 업종이 있고요. 네. 너희들은 이런 업종들은 뭐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세요. 안 하면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매길게요라는 업종이 있고요. 필수. 예, 그렇지 않은 업종이 있는데 올해부터 이렇게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4개가 더 추가가 됐어요. 새로 이제 추가되는 업종 4개는요. 먼저 첫 번째 기념품을 파는 곳, 기념품 판매점, 그리고 사진 현상소 같은 사진 처리업, 그리고 세 번째는 낚시터, 마지막 네 번째는 수상 스키라든지 웨이크보드 이런 거 타는 수상 레저, 뭐 수상 오락 서비스업이 이제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네. 이 업종들이 추가된 이유는요. 보통 이런 곳에서는 관광지나 레저 현장 같은 곳에서는 신용카드보다는 현금 거래가 좀 현금으로. 많아요. 예. 예, 그런데 이게 그동안 관리가 좀 잘 안 됐습니다. 이렇게 과세 사각지대가 있었었는데 이걸 좀 잡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무 발행 업종, 현금 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해야 되는 업종이 되면은요. 사업자 같은 경우 사장님은요.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할 때 고객이 10만 원 이상 냈을 때는요. 고객이 내가 현금 영수증 필요 없어요라고 요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야 돼요. 손님이 말도 안 하고 10만 원 이상 거래를 한 다음에 돈을 내고 그냥 갔어요. 난 그냥 손님 가면, 예. 전화번호도 모르고 주민등록번호도 몰라요. 이럴 때는요. 국세청에서 이 번호로 끊으세요라고 해서 번호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 번호 010-000-1234 010-000-1234로 현금 영수증을 끊어야 돼요. 만약에 이제 발급을 안 하잖아요. 그럼 발급 안 한 금액의 20%가 아하. 예 벌금으로 과산세로 부과가 되니까 가산세. 예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분들은 꼭 현금 영수증을 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물건을 사간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판 사람의 매출이 중요하다. 국세청이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010-000-1234 네. 핸드폰 번호인 것처럼 네. 일단은 요즘 현금 영수증 네. 발급을 해야 된다라는 이걸로 끊으셔야 거고요. 됩니다. 그리고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소규모 사업하시는 분들 좀 알아두면 좋은 게 있네요. 아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네. 세금 오른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법인들 일단 법인세가 올랐는데 세율이 올랐어요. 네. 올해부터는 이제 법인세율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라가게 됐습니다. 법인세는요, 이제 법인이 회사가 번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데 이 이익 크기에 따라서 4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세율을 각각 다르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익,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이 이익이 2억 원까지는 10%, 그리고 2억부터 200억까지는 20%, 그리고 200억에서 3천억까지는 22%, 그리고 3천억이 넘는 이런 대기업들은 25%로 작년보다 1%포인트씩 인상이 됐어요. 이거 왜 올리느냐 이 내용은요. 사실은 올리는 게 아니라 과거에 한번 내려왔던 거를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거예요. 이제 현 정부에서 이걸 내렸던 거를 부자 감세라고 여겨가지고 원상복구했는데 뭐 소상공인들한테 지원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관세 지출 등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 등 나간 거를 기업의 세금으로 메우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기존의 법인세율 2억 원 이하, 네. 그 과세 표준 2억 원 이하가 9에서 10% 되는 거고, 네. 200억 원 이하 19에서 20% 되는 거고, 예. 이렇게 1% 포인트씩 다 오르는 거죠. 오릅니다. 네. 혹시 그 개인 사업, 작은 사업 하시는 분들 도움이 될 만한 제도 있으면 더 알려주세요. 네, 이제 자영업이나 이제 개인 사업하는 분들에게도 26년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세제 지원 제도들이 마련이 됐어요. 가장 먼저 이제 영세한 창업기업에게는 세금을 좀 줄여주는 게 있는데 그 세법 중에 창업 중소기업 세 감면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해당을 하잖아요. 그럼 세금을 하나도 안 낼 수 있는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센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는요, 이제 해당하려면 연매출 기준이 1년에 8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했었는데 네. 이게 조금 더 올라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1억 400만 원까지도 이제 다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게 됐어요. 네. 그래서 1인 사업자라든지 프리랜서, 뭐 초기에 창업하는 분들이 내 매출 1년 매출이 1억 400만 원까지다. 그러면 세금을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 제도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임대료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그러니까 임대인이 그 월세를 안 올려주거나 할인해줬을 때 이제 혜택을 주는 건데 이걸 3년 더 2028년까지 연장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임차인분들이 상가 임대를 내는 거를 이걸 낮춰주거나 깎아주면은 네. 그 낮춰준 금액의 최대 70%만큼을 그 건물주의 소득세나 아니면 법인세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그럼 건물주 같은 경우는 세금을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세금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세입자는 본인이 내는 임차료를 할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되는 제도입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음식점 같이 이렇게 자영업자 하는 분들에게는 면세로 구입하는 농산물 여기에도 이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이제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의제 매입세 공제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우대를 해주고 있었는데 이거를 유지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없어지는 거였는데 연장. 예,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는요, 식자재를 보통 매입할 때 네. 이제 농수산물을 많이 사게 됩니다. 근데 이 농수산물에는 부가세 자체가 없는 면세예요. 네. 여기 면세를 샀을 때는 내가 이제 면세를 샀기 때문에 부가세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없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넣어줘서 임의로 넣어줘서 1년 매출이 4억 이하인 음식점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면세 농산물을 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라고 가정해서 그 공제까지 해주는 제도를 2026년 말 올해 말까지 계속 적용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거 역시 연장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인구 감소 지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거 역시 또 혜택이 있는 게 있네요. 네. 인구 감소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일자리가 생겨나야 사람도 좀 머무를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요 이곳에 기업의 투자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세제 혜택들이 뭐 대폭 강화가 됩니다.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건 뭐냐면은 고용을 했을 때 고용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준다 요거가 생겼는데요. 인구 감소 지역에 이제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의 그 지역의 주민들을 고용을 하잖아요. 네. 그럼 법인 지방소득세를 직원 한 명 고용했을 때마다 45만 원씩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법인세가 아니라 법인세에 붙는 그 10%. 지방소득세 맞습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를 한 명당 45만 원. 만약에 내가 중소기업이다. 네. 그럼 7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 1인당이요? 1인당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지역 주민 10명을 우리 회사 직원으로 고용을 했다. 1년에 700만 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구 감소 지역에서 창업을 한다거나 네. 뭐 새로 사업장을 만들면은요. 취득세랑 뭐 재산세도 5년 동안은 한 푼도 안 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5년이 지난 3년, 총 8년간은 재산세를 50%를 감면을 해줘서 8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업종이 정해져 있는데 기존의 32개 업종에서 추가로 신재생 에너지업, 그리고 의료업, 야영장업을 추가해서 40개 업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구 감소 지역에 만약에 기업이 본인들의 직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기숙사라든지 주택을 사잖아요. 구입하잖아요. 네, 네. 그럼 그 취득세도 최대한 75%까지 감면을 해줘요. 이렇게 직원 복지 시설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까지도 지원을 해서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뭐 유치하겠다라는 유도하겠다는 뜻입니다. 아까 그 맞벌이 부부, 그러니까 주말 부부의 월세 공제도 예. 양쪽으로 해준다라는 것도 그렇고 인구 감소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역 균형 발전도 중요하죠. 또 하나 참 잘 되시면 좋은데 네.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재기를 해야 하니까 예. 이분들을 위한 제도도 있다고요. 예, 이렇게 사업이 어려워서 폐업을 했는데 본인이 세금 밀린 것까지 있으면은 다시 한번 일어서는 재기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밀린 세금을 최대한 5년 동안 나눠서 내고요. 납부 지연 가산세, 그러니까 이자 같은 것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달라지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이제 좀 더 많은 이런 체납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네. 이제 체납 기준액이 5천만 원 기준에서 8천만 원까지 체납액이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로 기준이 올라가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 혜택을 지원받는 대상도 더 넓어지게 됐는데요. 기존에는 단순히 개인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취업하고 있던 취업자만 해당됐었는데 네. 추가로 여기에 3개월 이상 뭐 일했던 특수 형태 근로자, 그러니까 배달 라이더 분들이라든지 대리기사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예술인 같은 분들도 이제는 이 특례를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되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폐업 전에 3개년도 매출 평균을 봤을 때 네. 15억이 안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제도를 그 전에 한번 받았던 적이 있으셨던 분은 적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본인 세무서, 관할 세무서 쪽에 한번 신청을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3년 전 그러니까 3년간의 평균 매출이 네. 15억 원 미만이어야 된다는 네. 거고요. 부동산 관련 세금도 좀 달라지는 게 있는데 요거는 좀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다음번에 좀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그 6351님이 현금 영수증 하나 끊어달라고 하면 10,000원 하던 걸 11,000원 받는다고 하는데 이건 정상인가 이런 질문 보내주셨거든요. 네, 이거 신고 그러면 가능하죠? 신고 가능합니다. 현금 영수증을 끊을 때 부가세를 추가로 받으면은 네. 안 되고 이런 거는 신고하면은 과태료. 그리고 또 현금 영수증 중요한 거는 현금 영수증 안 끊어준 거를 나중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예. 포상금도 나올 수 있으니까는요. 현금 영수증 소비자 입장에서 꼭 챙겨받고 그리고 또 사업자 입장에서는 꼭 발행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훈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 동북아 안보 정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국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 10여 건도 체결할 계획입니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뉴욕으로 압송한 트럼프 행정부가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된 베네수엘라 부통령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며 마두로와는 다른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한 미국의 작전에 대해 국제사회에선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미국 내에선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베네수엘라의 요청으로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혈액암으로 투병하던 배우 안성기가 오늘 오전 9시 향년 74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앞서서 2026년 세금 제도 달라지는 걸 들어봤는데요. 금융 분야에서도 달라지는 정책이 참 많습니다. 대출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요.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 연결해 봅니다. 성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정부가 서울 부동산 집값 잡는다고 왜 그 자금 조달 기획서 꼼꼼히 본다지 않습니까? 새해에는 그걸 네. 더 꼼꼼하게 본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올해부터는 집 살 때 그 자금 조달 계획서를 그냥 대충 쓰는 게 아니라 네. 정말 꼼꼼하게 더 세분화해서 써야 되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자금 계획 조달서 이거 뭐 현장에서 물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라는 답변을 꽤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부터는 그런 답변을 좀 듣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예전에는 가상자산으로 번 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타 자산에 뭉뚱그릴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이제 가상자산 매각 대금 이렇게 항목을 또 따로 적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코인으로 번 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국세청이 어떤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어떤 그런 경로였었는데 이제는 현금화 과정이 좀 더 명확하게 됐고요.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대출 받았어요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대출인지 뭐 사업자 대출은 뭐 사업자 대출인지 안 그러면은 뭐 어느 은행에서 받았는지까지 써야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자금 조달 계획서를 종이에다 쓰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세부 네. 내역을 다 밝혀야 하고 네. 또 나중을 위해서라도 그 증빙 자료 무슨 뭐 이체 확인서 같은 거 잘 또 보관을 해놔야겠죠. 이 자금 조달 계획서 뭐 집 사는 사람이라면 다 써야 되는 겁니까? 기준은 어떻게 되죠? 네, 일단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네. 서울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집값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주택을 사면 모두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서울은 전 지역이 지금 현재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서울 집 살 때는 반드시 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일단은 이거는 집값이 상관없이 그냥 거래 자체를 관리하겠다는 의미가 큽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엔 기준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모든 거래를 보는 거는 아니고 거래 가격이 6억 원을 넘을 때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출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그러면은 집을 사기 전에 미리 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 구청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일단 이게 중개대업소에서 사실 이런 걸 도와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런
서류에 관련된 책임은 매수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스스로 좀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거 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자주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어쩌다 네네. 한번 집을 살 때 쓰는 거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데 네. 그리고 또 그 증빙 자료에 대해서는 본인이 끝까지 또 책임을 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또 공인중개사 분들이 확인해야 할 절차 이것도 더 까다로워진다고요. 네, 사실 이것도 조금 정말 이제 집 사기가 정말 어려워지는구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됐는데 이게 현장에서는 확 체감이 달라질 수 있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올해 지금 1월부터죠. 이제 1월부터 이제 집을 내가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공인중개사들의 매매 신고 절차 자체가 한 단계 더 강화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공인중개사분들이 매매 계약서를 첨부를 하고 네. 계약 내용을 전산에 입력만 하면 그냥 쉽게 끝나는 구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계약서, 계약금.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오간 증빙 자료까지 함께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약을 썼다라고 아니라 이제 돈이 실제로 움직였는지까지 확인하는 구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생기는 거죠.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이후에 은행 앱을 켜서 계약금이 입금된 내역을 바로 확인하고 그 화면을 캡처해서 중개사가 신고 자료로 첨부하는 식인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조금 어떤 자금이 왔다 갔다 한 것까지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하면 부담이 좀 상당히 커질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까지 이제 정부가 하는 이유는 또 있긴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신고만 해놓고 나중에 이제 은근슬쩍 취소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가짜 거래만 남게 되니까 호가만 높아지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서류만 존재하는 이런 거래를 걸러낸다라는 어떤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이제 현장에서 진짜 집 사는 사람들한테는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절차가 하나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호가 띄우기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 계약금 오간 것까지 그 확인서를 해야만 네. 그래야지 이제 실거래가 신고가 된다라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는데 이것도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좀 유리하게 바뀌는 게 있네요. 네. 일단 이제 대출 금리가 지금 사실 이제 저금리 기조로 계속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근데 이제 어떻게 느끼시는 분들은 왜 기준금리가 내려가는데 내 대출 금리는 안 내려가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은행에서 일단 각종 비용들을 이제 추가를 하면서 가상금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안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올해 6월부터는 은행이 이제 대출 금리를 짤 때 이제 법적으로 은행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가상금리에 더 이상 얹지 못하게 되는 거죠. 보증기금, 출연금, 예금자 보험료, 교육세 이런 것들을 가상금리 은행이 넣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넣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미 금리가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실질적인 어떤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은 이제 올해 6월부터는 은행이 내야 될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바뀌게 됩니다. 정책 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요거는 조금 좀 귀를 기울여 볼 만한 게 네. 일단 이렇게 이제 대출이 까다로운 거잖아요. 집을 살 때. 네. 그러다 보면 일단 불법 사금융으로 일단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혹시라도 이제 불법 사금융으로 이제 빠질 위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 구조 자체가 좀 꽤 크게 변하게 되거든요. 이른바 이제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인데요. 일단 예전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 등급이 낮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워서 제도권 금융에서 계속 밀려났던 분들. 일단 예전에 금리가 한 15%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실질적으로 실질 금리를 5에서 6% 수준까지 굉장히 낮추는 구조로 바뀌게 되고요. 네. 근데 이게 조금 방식이 달라지는 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금리를 처음부터 이렇게 낮게 주는 게 아니고요.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을 한다면 이자를 단계적으로 낮춰주겠다. 그러니까 잘 갚으면 이자 깎아준다. 이런 제도가 일단 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항상 이야기 많이 나오는 중도 상환 수수료. 네. 그러니까 그 대출 기간 중간에 돈을 먼저 갚을 때 이것도 네. 좀 달라지는 제도가 있다고요?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가 금리가 조금 떨어졌을 때 대환이라는 걸 하고 싶은데 항상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1년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3년 정도 돼야 없어지거든요. 네. 근데 요 금액도 사실 내가 대출을 갈아탈 때 따져봐야 되는 비용이었었는데 이 비용이 원래 적용됐던 게 이제 은행이나 보험사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수수료 개편이 있었는데 올해 1월부터는 중도 상환 수수료 개편이 상호금융권까지 확대가 됩니다. 우리 상호금융권이라고 하면 농협, 은행 이런 데가 아니라 지역 농협 이런 데들 있죠. 네. 이런 데들을 우리가 상호금융이라는 걸 보는데 이런 데에서 이제 대출을 갚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은행이 실제로 입은 비용까지만 수수료를 받도록 제한을 하지 나머지 어떤 각종 비용들을 추가해가지고 중도 상환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좀 높이는 그런 관행을 개선합니다. 올해는 지금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데보다 상호금융권에 대출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갈아타기가 조금 더 용이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사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크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네. 보통 1.1%에서 2%까지도 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용을 빼게 되면 0.6에서 0.9%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출금이 크다라고 하면 상호금융권의 대출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갈아타기가 훨씬 더 용이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 통해서 금융 투자 관련된 부분 달라지는 것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달현님이 저희가 내드렸던 경제상식 퀴즈 정답 맞춰주셨고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꼭 성공회감 이대호입니다. 외치겠습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내일부터 시작이라면서요. 야, 이런 것도 어떻게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2부 시작할 때까지 계속 보내주실 수 있고요. 1번 배불런 효과, 2번 배고파 효과. 상품 가격이 비쌀수록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 그걸 맞춰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증시 상황 아주 좋은데요. 2부에서는요. 저희가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 올해 2026년 주요 증시 이슈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까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